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시가 있는 금요일이죠. 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참 적막하고 쓸쓸합니다. 집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거미가 집을 짓고, 그리고 벽에 이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냄새도 이상해지고 그러죠. 학교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없는 학교, 마치 흉가와도 같습니다. 이 흉가와도 같은 곳에서 여러분께 시가 있는 금요일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크 프레베르가 쓰고, 그리고 가브리엘 르페구르가 그림을 그리고 오생근이 옮기고 해설한 장례식에 가는 달팽이의 노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읽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으로 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책이 볼륨도 있고요.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책이 실로 제본이 되어 있어서 대단히 튼튼합니다. 요즘에 실로 제본된 책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손에 맞춤하게 들어오는 예쁜 시집입니다. 시도 좋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자크 프레베르의 장례식에 가는 달팽이들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네, 가을이라는 시입니다. 그림 먼저 보세요. 근데 그림이 있으면은 상상력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림을 봐도 괜찮습니다. 이런 커리커처를 보면서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말이 쓰러져 있네요. 나무에서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죠. 단풍이 든 모양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저 뒤에 노란빛 태양이 보일 듯 말 듯 하죠. 가을입니다. 가을. 말 한 마리 가로수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다. 나뭇잎들이 그 위로 떨어진다. 우리의 사랑은 전율한다. 그리고 태양도. 말듯말듯합니다. 이 자크 프레베르가 좋아하는 대상이 어린이, 꽃, 새였다고 했죠. 어린이들의 이 상상, 그 이미지의 전개가 어른들의 이 체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아서 쓰러져 있는지 아니면 죽은 말인지, 그렇죠? 나뭇잎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태양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의 사랑은 전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간을 채우고 여백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볼까요? 너는 나를 떠났다입니다. 너는 나를 떠났다. 먼저 읽어보죠. 너는 나를 떠났다. 아름다운 사람아, 내가 나를 떠날 때 나도 너를 떠났지. 우리는 서로 동시에 각자 자기의 길로 떠났지. 그건 서로를 보다 잘 알기 위해서였고, 서로를 몹시 그리워하기 위해서였고,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였지. 그대는 나처럼,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났던 날의 나처럼 아름답고, 그대는 밤처럼, 그대가 나에 대한 관심이 없이 떠났던 날의 밤처럼 슬프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붙어만 있어도 안 되죠. 헤어져 있기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아, 네가 나를 떠날 때 나도 너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서로를 보다 잘 알기 위해서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서로를 몹시 그리워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저께인가요? 이 소개해드린 율리체의 소설 어떤 소송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인간의 가장 큰 저주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곁에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죠.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릅니다. 떠나고 나야, 헤어지고 나야, 사라지고 나야 귀한 줄 알고 고마운 것이었다는 걸 알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인간의 모양입니다. 율리체는 이 어떤 소송에서 바로 그것이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네, 다음 시 보겠습니다. 인생이 목걸이라면이라는 작품입니다. 인생이 목걸이라면.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라는 건 다 알죠.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또 잊고 지나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인생이 목걸이라면. 인생이 목걸이라면 하루는 진주라네. 인생이 새장이라면 하루는 눈물이네. 인생이 숲이라면 하루는 나무라네. 인생이 나무라면 하루는 나뭇가지라네. 인생이 나뭇가지라면 하루는 잎새라네. 인생이 바다라면 하루는 파도이고 파도는 탄식이고 노래이고 전율이네. 인생이 도박이라면 하루는 카드라네. 다이아몬드이건 클로버이건 스페이드건 불운의 카드이건 그리고 하루가 행복이라면 사랑의 카드는 바로 사랑과 행운의 하트라네.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하루하루 귀합니다. 하루가 인생이 숲이라면 하루는 나무라고 얘기하고요. 인생이 나무라면 하루는 나뭇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나뭇가지라면 하루는 잎새라고 얘기하네요. 잎새가 없이는 나뭇가지도 나무도 숲도 불가능하죠. 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어가죠. 절망은 벤치에 앉아있답니다. 이 절망 벤치에 앉아있다는 제목의 시집도 나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시를 읽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셔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망은 대단히 말쑥한 차림새로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이 인생이 성숙하는데 삶이 숙성되는데 필요한 계기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자크 프로베르는 절망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절망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절망의 벤치에 앉아서 폼나게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말라. 절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 이전과 절망 이후는 다르죠.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절망은 벤치에 앉아있다. 공원의 벤치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부른다. 그는 코 안경에 낡은 회색빛 정장을 하고 있다. 그는 작은 니나스 담배를 피고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거나 때로는 손짓을 하기도 한다. 그를 쳐다보면 안 된다.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냥 지나가야 한다. 그를 보지 못한 것처럼 그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나가야 한다. 그를 쳐다보게 되면 그의 말을 듣게 되면 그는 당신에게 손짓을 하고 그러면 당신은 그의 곁에 앉을 수밖에 없다. 그가 당신을 보고 웃음을 지으면 당신은 지독하게 고통스럽다. 그 사람이 계속 웃음을 보이면 당신도 똑같은 웃음을 보이게 된다. 어김없이 당신은 웃으면 웃을수록 더 고통스러워진다. 지독하게 당신은
고통스러워질수록 더 웃으려 한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당신은 그곳에 그렇게 웃으면서 벤치 위에 꼼짝없이 앉게 된다. 아이들은 옆에서 뛰어놀고 행인들은 평온하게 지나간다. 새들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다닌다. 그리고 당신은 그곳에 벤치 위에 머물고 앉아있다. 그러면 당신은 안다. 당신은 안다. 이제 다시는 저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안다. 이제 다시는 저 행인들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다시는 저 새들처럼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다닐 수 없다는 것을. 절망의 유혹에 끌려 들어서는 이 새처럼, 그리고 평온하게 길을 지난 사람처럼 지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진 않죠. 누가 절망을 기꺼워하겠습니까마는 가끔씩 절망은 이 시에 등장하는 신사처럼 니나스 담배, 이 담배잎을만 그 작은 담배라고 얘기를 하네요. 니나스 담배를 물고 코안경에 낡은 회색빛 정장까지 입고 있습니다. 그런 그 노인의 모습을 한, 또는 이 중년 신사여도 그게 다르지 않죠. 이 절망에 끌려들지 않도록 많이 마음을 다잡아야겠죠. 네. 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절망은 벤치에 앉아있다. 꽤 긴 시였습니다. 다음 작품 볼까요? 피 속의 노래입니다. 이 시는 좀 긴데요. 초현실주의 화가나 이 시인들이 그렇듯이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봤죠. 자크 프레베르도 예가 아닙니다. 이 시의 핵심은 살인의 피, 전쟁의 피, 불행의 피인데요. 이 작품은 1939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연극, 영화, 출판물들이 검열기관에 검열을 받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시를 처음 읽은 시인 앙리 미쇼, 들어보셨죠? 앙리 미쇼가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 NRF, 아주 저명한 이 잡지입니다. 좌파 잡지입니다. 그 잡지에 발표하도록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잡지 편집장은 나중에 프레베르에게 검열기관의 반대로 시를 발표할 수 없게 되어 유감이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검열에 걸린 거죠. 전쟁에 반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보죠. 어렵진 않습니다. 피 속의 노래. 세계에는 거대한 피 웅덩이들이 있다. 사람들이 흘린 모든 피는 어디로 갔을까? 그 피를 마시고 지구가 취한 것일까? 그렇다면 그건 기이한 음주벽이지. 어쩌면 그건 아주 현명한 방법일지도, 아니면 재미없는 방법일지도. 지구는 절대로 취하지 않고 지구는 비틀거리며 돌지도 않는다. 지구는 규칙적으로 자신의 사계절 수레바퀴를 돌아가게 한다.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우박도 치고 맑은 날도 있고 지구는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 지구는 때때로 작은 화산이 폭발해도 그 불행을 잘 다스려 간다. 지구는 돈다. 지구는 나무들과 정원들과 집들과 함께 돈다. 지구는 커다란 피 웅덩이들과 함께 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지구와 함께 돌고 피를 흘린다. 지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구는 돌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울부짖기 시작한다. 지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구는 돈다. 지구는 멈추지 않고 돌고 피는 멈추지 않고 흐른다. 사람들이 흘린 모든 피는 어디로 갔을까? 살인의 피, 전쟁의 피, 불행의 피, 그리고 감옥에서 고문당한 사람들의 피, 아빠와 엄마에 의해 조용히 고문당한 아이들의 피, 그리고 감옥에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의 피, 지붕이 있는 노동자가 지붕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때 지붕 있는 노동자의 피, 그리고 신생아와 함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와 함께 다량으로 흘러나오는 피.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고 아이는 운다. 피는 흐른다. 지구는 돈다. 지구는 멈추지 않고 돈다. 피는 멈추지 않고 흐른다. 사람들이 흘린 모든 피는 어디로 갔을까? 곤봉으로 얻어맞은 사람들의 피, 치욕을 겪은 사람들의 피, 자살한 사람들의 피, 총살당한 사람들의 피, 그리고 그렇게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피. 길 위로 한 생존자가 지나간다. 몸속에 자기 피를 지닌 채 갑자기 그가 죽자 그의 모든 피가 밖으로 나오고 다른 생존자들이 흘러나온 피를 제거한다. 그들이 시체를 끌고 가려 하지만 피가 완강히 버틴다. 죽은 사람이 있었던 자리는 시간이 지나자 온통 검은색이다. 약간의 피가 아직 누러붙어 있다. 응고된 녹슨 생명, 녹슨 육체. 우유처럼 응결된 피, 부패할 때의 우유처럼, 지구처럼 부패할 때 부패하는 지구처럼 우유와 함께, 암소와 함께, 생존자들과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나무와 생존자들과 집들과 함께 도는 지구. 결혼식과 함께, 장례식과 함께, 조객들과 함께, 군대와 함께 돌고 있는 지구. 거대한 피의 강물과 함께 돌고 돌고 도는 지구. 네, 꽤 긴 시죠. 예. 지구는 돈다, 멈추지 않고 돈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기 역자의 각주를 보니까요. 부패할 때 우유처럼, 지구처럼 부패할 때, 부패하는 지구처럼 해서 부패한다는 것과 돈다는 것은 같은 단어라 그러네요. 뚜르네라고 같은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뚜르네, 턴인데 영어로 표현하면은 돌다, 변하다, 상하다, 부패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처럼이라는 비유에도 불구하고 이 돈다라고 번역하지 않은 것은 부패할 때 우유처럼과 관련된 문맥이었다고 이 후반부의 단어를 설명합니다. 돈다는 말은 이 부패하다, 썩는다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살인의 피, 전쟁의 피, 불행의 피, 그리고 이 노동자의 피, 자살한 사람들의 피, 총살당한 피, 이 피들이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구는 돈다고 얘기하지만은, 멈추지 않고 돌고 돌지만은 끝없이 부패하고 썩어간다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전쟁에 대한 저항의 이 의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자크 프레베르의 시였습니다. 사랑의 노래, 동시 같은 그 아동의 어린이의 상상력이 빛나는 그 작품들도 있지만은 이런 이 부당한 불의의 세계에 대해서 저항의 의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시편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가정적이라는 작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자탄을 만드는 지식인에 대한 분노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 한 편을 보기로 하죠. 하면 안 된다라는 짤막한 시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물리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로 핵폭탄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서 절망했다 그러죠. 아마 다음 주쯤에 이 희곡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만은 그 오펜하이머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죠. 근데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지식인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면 안 된다. 우리 하면 된다는 말이 익숙한데 하면 안 된다는 시 보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 지식인들이 성량을 갖고 놀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전혀 명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그 사람은 혼자 있자마자 제멋대로 일하기 때문이니까. 우리 오생근 선생 그 짤막한 해설을 보면은 프레베르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아이와 새의 친구였죠. 그래서 이 자신은 연구실에서 실험하거나 이 관념적인 사고를 하는 지식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 또 야유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뭐 보편적인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원자폭탄을 발명하여 권력에 이용된 그런 과학자 또는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네요. 아마 이 해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식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죠. 네.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뭐든 할 수 있죠. 우리 원전 마피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원전 마피아 뿐이겠습니까? 우리 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인한 그 교수들 보십시오. 그뿐이겠습니까? 4대강을 옹호하고 나선 수많은 학자들, 교수들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식인들 믿지 마십시오.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지식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런 냉혈한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마무리하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우리 자크 프레베르와 각별한 사이였다 그랬죠. 프랑스 출신의 미국 초현실주의 화가 이브 탕기의 작품입니다. 이브 탕기 그림 잠깐 감상하시면서 오늘 시간 있는 금요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